친정 도움도 못 받아오는 주제에 밥이나 축내는 년. 친정이 파산하자마자 시댁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검사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녀를 집안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밥을 짓고 시누이 방을 청소하고 모욕을 삼켜야 했던 여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몰래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는 것을. 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예식장 앞에 흰 구두를 신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살짝 들리는 그 순간 여자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인지 자신의 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오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는 그날 아버지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삶은 언제나 그 믿음의 뒤통수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잔인하게 때립니다. 이것은 한 여자가 바닥에 내던져진 뒤 스스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서연과 한준혁이 처음 만난 것은 서연이 31살, 준혁이 34살 때였습니다. 준혁은 당시 막 검사 임용을 받은 상태였고 서연은 국내 중견 건설회사 오창수 건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법대 동기의 소개였는데 첫 만남에서 준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라고 준혁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게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창수 건설 회장인 서연의 아버지 오창수는 딸의 혼수를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도 살림살이도 심지어 준혁의 양복 3벌까지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검사라고는 하지만 결국 처가 덕 보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은 식장의 소음 속에 금방 사라졌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준혁의 어머니 한말순이었습니다. 한말순은 그날 분홍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에 무언가를 삼킨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인지 감사함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그때의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준혁은 바빴지만 집에 오면 서연에게 다정했고 서연은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고 서연이 만든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준혁의 어머니 한말순이 갑자기 아들 내외의 집에 왔습니다. 등기소에 서류 하나를 내야 한다며 들어오더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에 미란이가 남편 사업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더라. 괜찮으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한말순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시작인지 몰랐습니다. 결혼 첫 해가 지나가는 동안 서연은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말순이 아들 내외의 집에 오는 날은 늘 뭔가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연이 챙겨둔 생필품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이 친정에서 받아온 과일 박스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한말순이 가면서 들고 갔다는 것을 서연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큰 시누이 한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란은 오가다 들른다는 핑계로 한 달에 2번쯤 집에 왔는데 갈 때는 꼭 2손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나눠야 하는 거니까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준혁과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한테 생활비가 좀 부족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됐어. 그런 말 꺼낼 필요 없어. 어머니는 괜찮으셔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한미주는 28살이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가끔씩 오빠 집에 와서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봤고 서연이 내온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이 아끼던 파우치를 슬쩍 들고 갔습니다. 서연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미주가 그러겠어.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서연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창수가 건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언제나 아버지가 딸을 반겨주었고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서연에게는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서연이 친정집에 갔다가 아버지 서재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늘 정돈되어 있던 아버지의 책상 위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봉투를 들었다가 내용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재 안에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마당을 손질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크고 든든해 보이던 그 등이 그날따라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서재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이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잠은 잘 자요라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창수가 화분 흙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자지 늙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원래 그래 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흙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두툼하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 집도 짓고 서연도 키웠습니다.
서연은 그 손 위에 살짝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오창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로 꺼내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창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가족에게 걱정을 나눠준 적이 없었습니다. 딸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오창수가 20년 전부터 알아온 사업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료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냈고 오창수는 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무서운 제도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갚아야 할 빚이 하루아침에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창수는 20년 우정을 믿었고 그 믿음이 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창수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걸면 언제나처럼 괜찮다고 했고 잘 먹고 있다고 했고 준혁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날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그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 말을 했을까? 평소에도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그날의 말투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하직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서연이 준혁에게 걱정이 된다고 말했을 때 준혁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원래 건강하신 분이잖아. 걱정하지 마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건강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오창수 건설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검사 남편을 통해 먼저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한말순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아들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였는데 한말순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친정 파산 소식이 공식화된 날 서연은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친정에서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다음 날 아침 시댁 근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말순이 이른 아침부터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서연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왔어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2글자였습니다. 준혁은 넥타이를 매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혁에게 눈을 맞추려 했지만 준혁은 거울만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말순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말을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며 천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에서 도움받기는 힘들겠네. 그쪽이 그렇게 됐으니 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밥을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말순의 방문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왔다가 뭔가를 들고 갔다면 이제는 와서 서연에게 무언가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반찬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한말순의 집 커튼을 세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정이 망한 상황에서 며느리로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큰 시누이 미란이 어느 날 와서 거실에 앉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애들 저녁 좀 먹이고 가도 되죠? 뭐 간단한 거라도 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그 2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미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참 옳게 친정 그거 진짜야.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나 몰라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미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안도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한말순이 준혁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작은 집을 구해서 같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말순이 같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주도 따라왔습니다. 미주는 취업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6시 한말순이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밥 좀 해라. 준혁이 아침 먹고 나가야지 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눈이 채 떠지지도 않은 상태로 주방에 들어가 밥을 했습니다. 준혁은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한말순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미주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 서연이 차려놓은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한말순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김치가 이 맛이야? 니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미주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언니, 내 방 청소 좀 해줘. 나 오늘 면접 준비해야 해서 라고 미주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주의 방 청소를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겠다던 미주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말순이 다시 서연을 불렀습니다. 내일 미란이네 식구 온다고 했으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해놔라 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11시까지 다음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뒤 서연은 주방 불을 끄고
혼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 이름들, 그리고 도식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대학 동창 정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인과는 1년에 몇 번씩 만나왔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다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라고 다인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보고 싶어서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다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인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카페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인테리어 업계에 주목받는 인물을 소개하는 코너였습니다. 최병철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서연의 전 직장 상사였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다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말순이 서연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아침 서연이 밥을 짓다가 실수로 된장국을 조금 흘렸을 때였습니다. 한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덜렁대는 거야? 집안일도 이렇게 할 줄 모르면서 뭘 배웠대? 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행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또 어느 날 서연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말순이 서연의 외출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친정이 없어진 마당에 좀 처신을 해야지 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법정에서 사람들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공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내가 당하는 것을 보며 준혁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준혁의 직장 동료 하나가 우연히 준혁 집에 서류를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현관에서 서연을 보더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인테리어 쪽 하셨던 분 아닌가요? 예전에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라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있어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그 말이 서연의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은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말은 가슴 안에 박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그 말이 서연에게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긋고 다시 적었습니다. 아직은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연이 한 번은 밤에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도 살아야 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잠이 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준혁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직 그 결심의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동기들과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서연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말순이 말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써넣었습니다. 수첩의 빈칸이 점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창수는 그 무렵 입원을 했습니다.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라고 오창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평생 일했던 손이 이렇게 얇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에 나와서 서연은 잠깐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써넣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한다. 고 적었습니다. 그 즈음 서연에게 뜻밖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란이 남편 없이 혼자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주자 미란이 조용히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올케, 나 사실 올케한테 처음부터 잘 못한 거 알아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잘 됐을 때 올케 무시했었잖아. 그거 알면서도 그랬어 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런 말 하세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란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또 어렵대 올케한테 좀 부탁하면 어떨까 해서 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올케가 요즘 잘 된다고 하더라고. 나도 올케 잘 되는 거 기쁘거든 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잘해 주셨을 때 한 번도 없으셨어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그 말씀은 드릴게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란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참은 웃음이 아니라 저절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한말순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큰 시누이 미란의 남편이 사업 문제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한말순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한말순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식탁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머니,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말순이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그전까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뭔데 이 집안 살림의 왈가왈부에 친정 도움도 못 받아오는 주제에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들한테 도움은커녕 집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말순이 말했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물을 마셨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큰 가방 2개에 자신의 옷과 몇 가지 물건을 담았습니다. 서재에 있던 수첩과 노트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진주 목걸이를 챙겼습니다. 준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등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도 요즘 힘드셔서 그런 거야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서연은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에 한말순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준혁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적지는 정다인의 집이었습니다. 다인이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가방을 든 채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나왔어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인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인이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만든 거야 라고 다인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서연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오창수는 딸이 왔을 때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서랍에 수첩 있다. 낡은 거, 거기 적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빠가 평생 믿어온 사람들이야 라고 오창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뭘 하려는지 아빠가 다 알아 잘할 수 있어.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아버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오창수가 천장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 짐을 넘겼어. 미안하다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짐이 아니에요. 아빠가 힘이에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아래가 젖었습니다. 평생 딸 앞에서 울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딸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서연은 주차장 구석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작아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서연은 다인의 집 작은 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유학 시절 갈고 닦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년을 보내며 배운 공간 디자인이었습니다. 귀국 후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2년을 일했는데 그 회사의 상사가 바로 최병철이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면서 최병철과도 멀어졌지만 서연은 그 시절에 배운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동이 틀 무렵 다인이 일어나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앉아? 라고 다인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다인이 들여다봤습니다. 나 이거 할 거야. 같이 해줄 수 있어.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인이 잠깐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라고 다인이 말했습니다. 사흘 뒤 서연은 최병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병철은 그 사이 독립해서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차린 상태였습니다. 최병철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오서연 씨,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라고 최병철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 거 나는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언제 한번 보자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최병철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은 최병철을 만났습니다. 최병철이 서연에게 내민 것은 대형 복합상업시설의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오서연 씨가 디자인하고 내가 뒤를 받쳐주면 얘기가 달라지지라고 최병철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 안에는 오창수가 평생 신뢰해온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건설업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간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수첩을 들고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오창수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서연은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문 안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서연의 회사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가 완공된 것은 그로부터 8개월 뒤였습니다. 완공 당일 서연은 혼자 그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다인도 최병철도 직원들도 잠시 밖에 있게 했습니다. 서연 혼자 그 공간 안에 섰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빛이 고였습니다. 서연이 설계한 대로였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눈앞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공간 안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그러다 창가에 이르러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중에 한 명이다. 그냥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참 울고 나서 서연은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공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다인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였습니다. 별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다인과 최병철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들어가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업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전문 잡지에 2페이지짜리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연의 이름과 얼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다인은 기사를 출력해서 사무실 벽에 붙였습니다. 서연은 쑥스럽다고 했지만 다인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직접 나타났습니다. 다인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나오자 준혁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리하자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당황한 얼굴로 봤습니다. 아마 뭔가 다른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울거나 매달리거나. 서연은 도장을 찍고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잘 지내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시댁에는 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말수는 아들에게 새 며느리를 구해주겠다고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준혁의 나이와 이혼 경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주는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오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빠듯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미주와 준혁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운 것이 그때였습니다. 큰 시누이 미란의 남편이 운영하던 식자재 유통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거래처 2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미란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하냐고 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한말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혁에게 손을 벌렸지만 준혁은 자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한말순이 몇 년 전부터 준혁 몰래 해온 재테크가 있었습니다. 지인의 말만 믿고 비상장 주식에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됐다는 통보가 온 것이 딱 그 주였습니다. 한말수는 혼자 그 사실을 알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3번째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직원이 늘었습니다.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 공간 리모델링을 다루는 방송이었는데 서연의 작업물을 보고
섭외 요청을 해왔습니다. 다인이 수락하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최병철도 수락하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수락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것은 가을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한말순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화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오서연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현장 설명을 하는 서연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앵커가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대표라고 했습니다. 몇 년 안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한말순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혼자 자신의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서연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그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에요. 좋은 공간에서 살면 삶도 달라집니다.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라면 냄비를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라는 남편과 싸우다 혼자 방에 들어와 핸드폰을 보다가 친구한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너네 전 올케 방송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방송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속 서연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미주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취업이 계속 안 되어 결국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서연의 방송 캡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주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오창수는 병원 침대에서 간호사에게 텔레비전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을 다인이 미리 알려줬습니다. 오창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말하는 딸을 보며 오창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아래가 젖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준혁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서연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준혁이 회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즈음 시댁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한말순이 잠궈둔 서랍의 내용이 결국 준혁에게 알려졌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넣었다가 날린 돈이 상당했습니다. 준혁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통장을 헐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지인에게 사적 채무를 졌습니다. 검사가 사적 채무를 진 것이 내부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미란의 남편 사업도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미라는 친정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한말순에게는 방이 없었습니다. 미주가 쓰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미주는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한말순의 집은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준혁은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말순은 오래된 식기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미주에게서 서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저 미주예요. 언니한테 정말 못되게 했는데 이렇게 연락하는 게 뻔뻔한 거 알아요. 근데 한 번만 용서해줘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라고 미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살아라고 서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3글자가 미주는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오창수가 퇴원했습니다. 서연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창수가 출구로 나오다가 딸을 보고 멈췄습니다. 서연이 걸어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오창수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빠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창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든 곳 보고 싶다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차에 탔습니다. 서연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오창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오창수는 건물 앞에 서서 오랫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입구에 작은 플레이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서연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창수의 눈이 그 글자 위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들어가자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 직접 설계한 공간이었습니다. 빛이 잘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창수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사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연도 말없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창가에 이르렀을 때 오창수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창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디 가든 어떤 일이 있든 너는 오창수의 딸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 자존심 하나는 꼭 지켜라 라고 오창수가 그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날 밤마다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울었고 그 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창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지켰네라고 오창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창밖에 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졌습니다. 그리고 새 잎이 돋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